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장화홍련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화홍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고대 소설 중에 하나죠. 어,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은 보통 이제 그 경남 밀양에 있는 경남 밀양에 가면 그 아랑각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아랑각 그과 관련된 이 아랑설화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은 보통 이제 계모설화라고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을 풀어준다는 거죠. 신원설화, 원을 풀어준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환생이죠. 그래서 이걸 환생설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화홍련전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설화 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장화홍련전을 이제 보면 이 장화홍련전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장화홍련전은.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을 좀 보면 일단 먼저 이 전반부는 계모 학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모 학대형 소설이죠. 계모가 학대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후반부는 공안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어떤 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좀 더 분석하면,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은 이제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특히 이제 이 가정 소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계모형이고요, 또 하나는 쟁총형이 있어요. 쟁총형. 이 쟁총형이라는 것은 총애를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총애를 다툰다. 그게 이제 쟁총형이에요. 그 쟁총형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예를 든다면 사시남정기 같은 거죠. 김만중이 지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모형 가정 소설은 한국 소설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조선 후기에 유교 중심의 이제 그런 봉건왕조의 모습, 이게 아주 그 드러나던 시대였죠. 이때 이제 계모가 재산을 빼앗을 목적, 계모가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전체의 자식을 박해하는 거죠. 이 계모형이라는 것은 이 계모가 이제 그 전체의 자식을 박해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계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쟁총형이라는 것은 처첩 간의 갈등이죠. 처첩 간의 갈등. 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좀 보면 그런 그 계모형과 이제 쟁총형,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계모형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장화홍련전 인기가 많은 작품이죠. 특히 이제 이 장화홍련전은 이 계모 허씨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계모 허씨의 이런 성격 묘사, 자,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치밀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진전을 약간 추리소설 기법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사소설, 이것도 이제 재판과 관련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공안류의 그런 이제 모티프, 이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은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화홍련전에서 이제 뭐 작자, 이 장화홍련전의 작자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미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장화홍련전도 한문본이 있어요. 한문본. 이 한문본에는 박경수, 박인수 이런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작가인지 아니면 필사자, 붓으로 이제 베껴 쓴 사람인지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은 보통 이제 여러 설화를 모자이크한 일종의 뭐랄까요, 적층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판소리에서도 이 적층이란 말 쓰죠. 쌓을 적자에 층이 층자. 그래서 이 적층 문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설화가 있고 어떤 설화가 있죠. 아랑설화 이런 설화가 있고 이것을 이제 실담. 실담이라는 것은 실제 이야기란 뜻이죠. 자, 이렇게 갔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그 한글 필사본으로 가죠. 한글 필사본. 그 다음에 다시 한문본. 다시 목판본.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활자본으로 이제 통해서 개작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장옥년전은 상당히 적층문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태몽설화, 장화와 홍련을 낳을 때 태몽을 꾸는 이야기라든가 또 적강화소라는 그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죠. 이 적강이라는 것은 신선 적자에 내릴 강자죠. 그러니까 신선이 내려온다는 거죠. 또는 선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화소, 모티프죠. 화소라는 게 이야기의 바탕이니까. 이런 적강화소와 그런 거라든가 이제 또 호질 설화가 있죠. 호랑이가 그 꾸짖는 이야기, 그 박지원의 호질 있죠. 이 질자가 꾸짖을 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조, 푸른새. 이 푸른새가 길을 안내하는 거죠. 청조 길 안내, 전설. 또는 뭐 재생설화, 다시 사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신원설화의 영향이고, 신원설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랑각전설입니다. 아랑각전설. 자, 이 아랑각은 이제 일종의 이것은 장화홍련전의 근원설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장화홍련전의 근원설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옥년전을 보면 이제 아랑각이 근원설화인데 경남 밀양에 가면 지금도 이제 아랑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남 밀양에서 그 있는 이야기죠. 이 밀양 부사의 딸이죠. 동옥. 그러니까 일명 이제 아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랑을 이제 그 곳에 있는 아전인 주기가 그 사랑을 하죠. 짝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모를 매수를 해요. 유모를 매수를 해서 그 정월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이죠. 자, 이때 이제 영남루에 달빛 도리를 핑계로 유인해서 겁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자 시체를 영남루 아래 대나무 숲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귀신 아랑이 밀양부사에게 출연을 했죠. 그래서 담력이 약한 부사는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용감한 부사가 부임해서 그 아랑의 충고에 따라 머리에 나비가 앉은 그런 그 주기를 잡아요. 이 주기에 이 머리에 이제 나비가 앉는 거죠. 그래서 문초를 해서 진실을 밝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화홍련전의 그런 핵심 모티프를 본다고 하면 보통 이제 이게 한 18개 정도로 이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자, 보면 그리고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죠.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가 있겠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이제 강씨 부인이 몽조, 그러니까 꿈속에 어떤 조짐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선녀가 꽃송이를 줘요. 꽃송이. 자, 이 꽃송이를 준다는 걸 보면 이제 보통 여성을 상징하죠. 꽃송이. 그래서
이 장화홍련이 출생을 하는데 이 장화홍련의 출생은 선녀의 적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게 적강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강씨가 죽게 됩니다. 강씨가. 그리고 이제 허씨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씨는 계모죠. 계모의 학대. 그리고 이제 뭐 쥐를 이용해서 낙태 흉계를 낸다든가 또 장화를 쫓아내죠. 그리고 이제 장화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세가 호랑이에게 이제 물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홍련도 마찬가지로 투신자살해요. 자, 이게 이제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반부는 이제 이 원혼이 관청에 출연하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이 이제 막 그 폐흡파가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사가 부임을 해서 이제 신원, 그러니까 원을 풀어준다는 거죠. 한자로 쓰면 펼신자에다가 그 원통할 원자죠. 이게 이제 원통하다 할 때. 그래서 신원이죠. 이걸 풀어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허씨는 능지처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화의 원혼의 결초보온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씨를 맞아들이고요. 이제 윤씨의 몽조에 또 선녀가 연꽃을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장화의 자매가 이제 쌍둥이로 이제 쌍녀로 이제 환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여성으로 이제 환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을 보면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고 이 전반부는 계무학대형이고 후반부는 공안유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화홍련전은 기승전결로 볼 수 있는 4단계. 이제 기승전결로 보면 기는 모친 강씨 죽음이죠. 병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을 본다면 허씨, 학대, 모함.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고난이죠, 여주인공의. 자, 그 다음에 전을 본다면 기승전결에서 전을 본다면 전부사의 신원이죠. 자, 그리고 결을 보면 결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권선징악. 그래서 이제 계모의 징벌과 윤씨를 맞이하고 재생하는 이야기죠. 장화홍련이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애련, 그 다음에 인고 이런 삶이 상당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선징악.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권선징악과 보복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신소설 작가인 이인직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인직의 신소설에 보면 이제 귀의 성, 귀신의 소리죠. 또 이해조의 봉선화. 뭐 이런 작품들에서 이런 그 보복,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변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에 상당히 그 뛰어난 점을 본다면 그런 그 인물의 전형성, 인물 간의 대립, 갈등 이런 게 치밀하죠. 그리고 이제 인물들은 모두가 상당히 기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 장화홍련 성격을 보면 일단 장화홍련을 보면 극심한 어머니 컴플렉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종의 그 뭐랄까요, 정신적인 도피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계모 허씨를 본다면 허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허씨는 상당히 열등 콤플렉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융의 어떤 이론으로 따진다면 이 허씨는 뭡니까? 일종의 펄소나와 페르소나죠. 그 퍼스널리티.
성격. 자, 이것의 이제 그 부조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트러블 메이커죠, 일종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전처 소생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디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면서 희열을 느껴요. 일종의 이제 가학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디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자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배자수. 자, 배자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자수는 상당히 중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간적인 인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적이면서 우유부단이죠. 자, 네 번째로 전부사가 있죠. 자, 전부사는 어때요? 공명심이 높죠. 그리고 이제 유교적 윤리에 집착을 해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화홍련전의 이제 제목에 있는 장화홍련의 이름부터 상당히 꽃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꽃의 장화홍련이라고 할 때 이제 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여성 탄생의 징조다. 또 하나는 미에 대한 상징. 또 구원이죠. 영원하다는 거죠. 구원한 것에 대한 표상,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장화홍련전의 주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듯이 계모의 전체 소생에 대한 학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화홍련전의 서사 공간을 특히 이제 본다면 크게 이제 세 곳으로 볼 수 있죠.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아가 있죠. 이 세 공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한 죽음과 신원이라는 핵심 서사와 공간 간의 긴밀한 관계 이런 걸 잘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화홍련전을 이제 보면 그 장화홍련 장화 자매의 신원 원을 푸는 것은 밤에 이루어지죠. 밤에. 또 공적인 제도와 법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관아가 아닌 사적인 관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의 관아에서 부사는 현실 질서인 제도와 법의 이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현실의 공간의 존재인 원기의 하소연의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의 서사는 폐쇄적인 현실에 강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원혼이면서 죽고 나서 선녀의 옥리하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청조를 타고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본의 다른 판본이라는 거지. 이본이라는 게 삽입이 돼 있어요. 청조를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상력이 발휘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을 본다면 이걸 이제 표층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화홍련전의 표층적인,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거와 깊이 들어있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자, 이 표층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그 뭡니까? 그 전체 집단의 후처에 대한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환상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심층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본다면 가부장제죠. 가부장제. 그런 사회에서 피해자로서의 동질성을 지닌
여성들의 이제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투사가 되고 악한 계모를 낳았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장황유전에 대해서 한번 그 소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좀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